그러면은 아까 이어서 247페이지 3번의 How Escrow Works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escrow가 어떻게 일하는가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Escrow amendments must be signed by the parties 돼 있는데요. escrow 수정 서류. 그러니까 escrow amendment는 뭐 수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escrow에 수정 사항이 있을 때 뭐 수정 서류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에스크로 수정 서류는 셀러 바이어에 의해서 더 파리스는 셀러 바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러 바이어에 의해서 꼭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에서 뭔가 기존에 있던 내용보다 뭐 수정을 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셀러 바이어 합의하에 꼭 사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크로가 완결이 되려면, 컴플릿이 되려면 모든 컨디션이 맞아야 되고요. All the conditions of escrow. 에스크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이 have been met. 만나야 됩니다.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ll conditions parties have been met. 그러니까 셀러 바이어들, all parties는 이제 셀러 바이어들입니다. 그들이 또 에스크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도 다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the parties have received accounting of the procedure. 모든 돈들의 어카운팅적으로 그 회계적으로 돈의 계산이 다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뭐 대차 대조표 뭐 이런 것들을 끝나고 나서 봤습니다. 그때 양쪽에 크레딧 사이드, 데빗 사이드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맞아야지만 돈이 입출금이 된 게 받아야 될 거, 줄 돈들이 다 밸런스가 맞아야지만 에스크로가 컴플릿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figure 8-5가 있는데요. 에스크로가 끝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complete escrow. 에스크로가 이제 시작해서 잘 끝난 거죠. 에스크로 완료 시에는 에스크로가 뭐 당연히 끝나겠죠. 이때는 뭐 에블바리 해피한 또 상황입니다. 셀러 바이어 집 팔고 사서 기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들도 다 커미션을 받아서 기쁘고 그 다음에 뭐 그 3자 기관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다 페이를 받아서 기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뮤추얼 어그리먼트는 양자 합의하에 캔슬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뭐 에블바리 좀 해피하진 않겠죠. 자, 세 번째는 call to action, interpret action. 아까 배웠죠? 권리적 확인 절차 소송. 그러니까 에스크로를 오픈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가 근데 분쟁이 생겨서 그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에스크로가 난감한 거죠. 그때 법정에다가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소송이 이 interpret action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에스크로가 끝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 보시면 if there is a disagreement between buyer seller during escrow escrow 중에 buyer seller가 서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disagreement가 된다면 escrow officer may disperse funds as a result of a judgment between buyer seller if the parties to escrow agree if a binding arbitrator settles the matter 돼 있는데요. 자, 에스크로가 돈을 마음대로 나눠주지 못할 때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합의하는 겁니다. mutually agreement를 가지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뭐 스몰 클레임 같은 것을 해서 뭐 작은 금액, 뭐 만 불이나 뭐 만 불보다 조금 더 넘는 금액들은 변호사 사서 사는 거 하는 것보다 스몰 클레임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비용적이나 시간적으로 세이브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arbitration, 그러니까 퀄트 소송, 법정 소송을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의를 하지 못해서 그 뭔가 분쟁이 일어났다면 그때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뭐 소송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B에 보시면 Who selects escrow company 되어 있는데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negotiation between buyer and seller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어 셀러 간에 협의하에 에스크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론상으로만 그렇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특히 남가주에서는 또 요즘은 또 셀러 마켓이잖아요. 셀러가 굉장히 강한 마켓인데 셀러 바이어가 서로 합의하지 않죠. 셀러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만약에 누가 에스코를 선택하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무에서는 보통은 셀러가 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 real estate license is prohibited by law by receiving any kickback for the solicitation of escrow business 돼 있는데 부동산 에이전트는 에스크로로부터 킥백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크로가 보통 에이전트들한테 일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에이전트에게 뭐 로비를 한다든가 뒷돈을 준다든가 킥백이 뭐 뒷돈이죠. 뒷돈을 준다고 하면 에이전트가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셀러한테 저 에스크로가 좋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에스크로에서는 에이전트에게 킥백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다. 법으로서 금지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에스크로는 킥백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답은 노겠죠. 킥백 자체는 부동산에서 일리걸입니다. 그러니까 일리걸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킥백 자체도 부정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킥백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하신다면 뭐 그냥 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 안 된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when escrow instruction assign the purchase agreement joint escrow instruction to an escrow holder constitutes contract. 자, 서면 escrow instruction은 계약서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PA, Purchase Agreement,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입니다. 레지덴셜이 빠졌는데 and Joint Instruction, Escrow Instruction 돼 있는데 Purchase Agreement에 사인하는 그 순간 동시에 escrow를 오픈한다. 이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서로
사인해서 바인딩 된 것뿐만 아니라 에스크로를 따로 오픈하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에스크로를 그냥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financing is an important aspects of the escrow 돼 있는데요. financing은 융자죠. 융자는 에스크로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요소이다. 그 이유는 에스크로 거래, 부동산 거래에서는 대부분 새 융자가 끼거나 아니면 융자에 대해서 셀러가 갖고 있는 융자에 대해서 페이오프를 하거나 아니면 셀러가 갖고 있는 이전 융자를 바이어에게 어썸션, 위임을 하거나 승계를 하거나 이런 융자에 관련된 일들이 대부분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낸싱은 에스크로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pay off demand statement. 그러니까 에스크로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pay off demand statement는 formal demand statements from the lender that details the amounts owed as calculated by lender for the purpose of paying off the loan in full 돼 있는데요. 자, 셀러가 집을 파는데 융자를 갖고 있다면 그 은행의 밸런스가 얼마인지 에스크로가 물어봅니다. 그 은행에다가. 그래서 밸런스가 얼마다라고 받아보는 서류가 Pay of Demand Statement입니다. 자, 이것을 하는 목적은 셀러의 융자 금액을 에스크로가 끝날 때 페이오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린을 제거해서 바이어에게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그 거래가 깨끗하게 린 같은 것을 다 정리하여야지만 트랜스퍼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융자도 우리가 머니 타입 인컴 바런스 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린을 제거하고 트랜스퍼 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서 페이오프 디맨드 스테이트먼트를 받아서 에스크로가 페이오프하는 그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beneficiary lender statement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 융자를 셀러가 갖고 있던 융자를 어쌔할 때, 그러니까 바이어에게 위임할 때, 그러니까 나의 융자를 바이어에게 내가 얻은 융자를 그대로 위임할 때 쓰이는 스테이트먼트가 beneficiary lender statement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융자를 얻었으니까 융자에 대해서 대부분 모를 수도 있겠죠. 뭐 이자율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페이하지 않은 밸런스는 얼마인지, 한 달에 페이먼트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서류가 beneficiary lender statement고 이거는 어쌔할 때 꼭 받아보는 에스크로에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아서 제공해주는 거죠. 제공해주는 서류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인포메이션은 unpaid balance 갚아야 되는 금액 그 다음에 매달 페이먼트 그 다음에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49페이지 에스크로 이그젬플 나오는데요. 에스크로의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네모 박스는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자, 바이어 사이드는 밥이라는 사람과 보니라는 아마 부부인 것 같아요. 밥과 보니가 바이어고요. 셀러 측은 샘과 수지입니다.
그래서 세일 프라이스는 39만 5천이고요. 집값 되게 싸네요. 그렇죠? 첫 번째 융자는 31만 6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로 8만 9천 하셨고요. 브로커는 리얼 에스테이트 엑설런트 리얼터가 브로커를 해서 브로커 피로는 2만 1,725불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현존하고 있는 린은 돈에 관련된 인컨버런스죠. 첫 번째 융자가 셀러에게 24만 8,500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트 어세스먼트 반드라고 해서 약간 텍스 같은 건데 1,300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L 데이타일 팔러시는 그 타이틀 보험인데요. 스탠다드 타이틀 보험입니다. 그걸 내는 비용이 1,285불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closing date is the date of recordation. closing date는 등기하는 날짜다 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레코딩 하는 그 날짜. 그러니까 카운티에 가서 보통 타이틀 랩이 그 그랜디드를 사인한 그러니까 노터라이즈한 그랜디드를 카운티에 가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건데요. 자, 그 등기하는 날짜가 클로징 데이트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closing date is the day documents are recorded. 다큐멘트가 카운티에 등록되는 등록되는 그 날이 closing date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LA 카운티에서는요, 그 융자가 에스크로로 펀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클로징입니다. 근데 오렌지 카운티는 same day 레코딩이 가능해서 은행에서 펀딩이 되는 동시에 보통은 클로징을 같은 날짜에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겠죠. 은행이 펀딩이 했다고 하면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끝났기도 하고요. 그런데 레코딩은 그 다음날 하기 때문에 에스크로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해야지만 클로징 데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크로가 끝나면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대차대조표입니다. 바이어 거하고 셀러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는 보통 같지 않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각자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는 밸런스 within itself. 그러니까 각자 것에는 그 대차, 크레딧 사이드와 데빗과 크레딧 사이드가 밸런스가 밑에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회계학적으로 우리가 대차대조표 있잖아요. 그 밑에 뭐 비용들 그다음에 크레딧 받을 돈들 해서 그 밑에 금액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게 밸런스다 얘기를 하는데 그 셀러의 대차대조표, 바이어 대차대조표는 각자의 밸런스가 맞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이어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서는 purchase price는 데비티드, 그러니까 데빗이라고 하는 것은 내야 할 돈, 줘야 할 돈이고요. 크레딧은 받아야 할 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purchase price, 집을 사는 금액은 내가 내야 할 돈이죠.
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데빗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푸시면 되겠는데 뭐 그냥 나오면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체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데빗이 내야 할 돈이니까. 자, 그 밑에 4번 보시면 프로레이션 있는데 프로레이션은 리커링 코스트라고 해서 계속 발생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밑에 나오는 property tax, insurance, fire insurance, 렌트비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을 리커링 코스트라고 합니다. 계속 발생되는 비용. 한 번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자, 프로퍼티 텍스 같은 거 보면 1년에 한 번씩 꼭 나오죠. 인트러스트, 매달 이자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파이어 인슈런스, 매년 갱신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렌트, 매달 렌트비 내야 되죠. 자, 이런 비용들은 에스크로 상에서 프로레이트, 날짜별로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도 체크하시고요. 타이틀 인슈런스 프리미엄 would not be prorated in escrow. 타이틀 인슈런스는 보험이지만 얘랑 얘는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이어 인슈런스는 집보험이고요. 얘는 명의보험입니다. 명의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타임 페이먼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레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프로레이트 하는 것은 어떤 비용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리커링 코스트, 계속 발생되는 비용들 같은 경우만 프로레이트를 합니다. 근데 타이틀 인슈런스 프리미엄은 원타임 페이먼트이기 때문에 집을 처음에 살 때 그때 렌더를 위해서 들어주는 그런 보험이다 보니까 원타임 페이먼트입니다. 자, 그 밑에 proration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proration은 the process of proportionally dividing expense income to precise date that escrow closes any other days previously agreed upon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끝나는 날짜, 레코딩 되는 날짜에 따라서 날짜를 아주 프리사이즈하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루하루 그 비율적으로 익스펜스와 그런 받을 돈, 인컴에 대해서 계산하는 날짜별로 계산하는 그런 절차를 프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레이션을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보시면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 파이어 인슈런스, 집보험, 인트러스트, 이자, 렌트 이런 것들이 프로레이션 하는 대상이 되겠고 얘네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계속 발생되는 리커링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proration of prepaid tax 미리 낸 텍스에 대한 proration 날짜별 계산은 credit to the seller 셀러에게 크레딧이 된다. 그러니까 셀러에게 줘야 할 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프로퍼티 텍스는 미리 내는 것은 누가 내는 거죠? 집주인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셀러가 집주인이니까 텍스를 미리 냈을 거 아니에요. 자, 미리 낸 텍스에 대해서는 바이어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셀러에게 크레딧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피겨 A-6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세틀먼트 스테이트먼트가
buyer's final statement가 바이어의 closing statement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들은 프로퍼티 주소 라크라 센터네요. 아까 반이 있었죠. 그리고 클로징 데이트는 6월 1일 2020년인데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집 가격이 굉장히 싸네요. 라크라 센터인데. 어쨌든 클로징 데이트 아까 뭐라고 했죠? 레코딩이 되는 그 날짜가 클로징 데이트입니다. 자, 여기는 에스크로 넘버는 자기들만의 서류를 분류하는 그 넘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바이어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내야 할 돈은 데빗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받아야 될 돈은 크레딧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total consideration, 그러니까 consideration은 보상 금액이잖아요. 보상 금액이 집을 살 때는 집을 사는 그런 purchase price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purchase price는 39만 5천. 데빗 사이드에 있으니까 바이어가 낼 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디파짓, 캐시 디파짓, 밥이라는 바이어가 캐시 디파짓 한 개 5,000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사기 전에 디파짓으로 넣어놓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스크로에 이미 넣어뒀던 돈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는 크레딧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 디파짓도 84,000불이 있었는데 이거는 밸런스겠죠. 다운페이를 밥은 5,000불하고 84,000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바이어가 내는 건데 왜 크레딧 사이드에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데빗은 내야 할 돈입니다. 미래에 대한 돈이고요. 크레딧은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디파짓과 밸런스는 딜이 끝나기 전에 이미 에스크로로 보낸 돈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purchase 금액에 합쳐줘야 되는 겁니다.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사이드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first did는 1차 융자입니다. 1차 융자는 31만 6천이 되겠습니다. 뭐 은행 융자은행으로서 받는 금액이죠. 그 다음에 property tax에 대해서는 이제 proration, adjustment 날짜별로 계산하는데 바이어가 내야 될 property tax는 6개월치가 1,875불이었는데 이게 클로징 데이시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셀러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property tax fiscal year는 7월 1일 날 끝나게 됩니다. 시작하는 날짜이기도 하고 끝나는 날짜인데 그래서 바이어가 그 집에 대해 소유 property tax fiscal year 회계년도 안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 6월 1일부터 7월 1일이니까 한 달간입니다. 그래서 1,875불 6개월 동안의 재산세에 대해서 한 달이니까 6으로 나누시게 되면 312불 50전이 내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셀러가 미리 낸 돈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셀러가 1,875불을 미리 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가 소유한 기간은 5개월이고 바이어가 레코딩이 돼서 소유한 기간은 한 달이기 때문에 그 한 달에 대한 312불 50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럭키 인슈런스는 집보험이니까 내야 할 돈 837불이고요. 프로퍼티 인스펙션을 했는데 그거 내야 할 돈이니까 500불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인슈런스에 대해서 내야 할 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크로에서 차지한 돈, 에스크로 비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융자를 얻으면서 드는 비용들, 뭐 론피라든가 크레딧 리포트라든가 감정 비용이라든가 뭐 텍스 서비스나 다큐멘트 피, 뭐 이자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펀딩이 5월 31일 날 된다 그죠?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아마 금요일 날 펀딩이 됐나 봐요. 5월 31일. 아니구나. 네. 그 전날이구나. 그쵸? 그러니까 LA 카운티인가 봐요. 라크라센타니까 LA 카운티 맞죠? LA 카운티는 펀딩이 되고 난 다음에 5월 30일 날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펀딩이 된 날부터 은행은 이자를 차지하거든요. 이자를 4%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레코딩 된 날은 6월 1일이니까 하루 이자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35불 11전이 데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이 내야 할 돈, 바이어의 내야 할 돈을 다 합산했을 때 40만 5천, 리펀드 되는 금액. 그러니까 바이어가 냈는데 받아야 할 돈, 더 많이 내서 받아야 할 돈이 1064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40만 5천이고 여기를 다 더하면 40만 5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금액이 같다는 것이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차 대조, 그러니까 크레딧 사이드, 데빗 사이드가 대차 대조입니다. 그래서 요 두 사이드가 맞아야지만 대차 대조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셀러 사이드는 또 셀러 사이드가 있습니다. 셀러 사이드는 제가 설명은 하지 않고 한번 살펴보세요. 뭐 비슷한 방향으로 하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샘 수지라는 셀러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집을 판 금액은 셀러에게 크레딧이 되겠죠. 받아야 될 돈이니까. 그리고 텍스 아까 한 달치 받았죠. 5개월치는 셀러가 6개월치를 미리 냈으니까 바이어로부터 한 달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는 비용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대차 대조가 맞습니다. 똑같이.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뭐 나오진 않지만 책에 공부하시는 이론과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라는 뭐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에이전트가 되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바이어들이 아니 셀러들이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이 비용은 왜 생긴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에스크로나 아니면 타이틀 모르면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하고 딱 알아보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전에 먼저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되면 좀 다 보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오시면 30 days is the basis of for proration 돼 있는데요. 프로레이션을 할 때, 그러니까 날짜별 계산을 할 때 무조건 30일로 계산합니다. 그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September 같은 경우는 한 달이 30일이죠. 옥토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31일이죠. 그 다음에 February 같은 경우는 한 달이 28일이나 29일인데 September, 옥토버, February 모두 날짜별로 계산할 때는 30일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회계학적으로도 이렇게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회계학을 배워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30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All escrow companies use 30 days as a based month. 그러니까 한 달로 계산하는 거는 무조건 30일로 계산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를 한번 보시면 if the rent 2000, 렌트가 2,000불이라고 가정한다면 the seller portion would be 9 over 30 of 2,000. 그러니까 셀러의 그런 포션 목은 2,000불의 30분의 9, 그러니까 9일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600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끝난 날짜가 있었죠. 아닌가? 잘 헷갈리네요. 어쨌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The buyer's portion, 바이어의 목은 한 달 중 31일 중에서 21일, 그러니까 2,000불을 받았는데 21일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00불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나? 이 부분을 설명 안 했네요. 자, 에스크로가 끝난 날짜가 중요합니다. 자, 에스크로가 그 달에 10일 날 끝난 겁니다. 그러면 셀러가 테넌트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날짜가 1일부터 9일까지가 이 셀러의 소유였기 때문에 1월부터 9일까지 9일치를 렌트비를 받아야 되고 10일부터 몇 월인지는 안 나오네요. 31일까지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이어가 이날 끝냈으니까 이때부터는 바이어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테넌트가 있었다면 20일치의 렌트비를 바이어에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0불에서 셀러의 몫은 9일치니까 600불이고 바이어의 몫은 21일치니까 1,400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프로퍼티 텍스도 그렇고 인트레스트도 그렇고 렌트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property tax proration are based on the amounts of tax sellers pay. Escrow uses the old assessment valuation when prorating 돼 있는데요. property tax를 proration 한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recurring cost니까 매년 발생하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데 그 proration 하는 그런 금액은 셀러가 페이를 하는 프로퍼티 텍스를 베이스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셀러가 내는 텍스는 old assessed valuation, 그러니까 옛날에 감정된 그런 가치, 집값의 베이스로 해서 프로퍼티 텍스 프로레이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셀러가 아주 옛날에 집을 샀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집값은 지금 집값하고 현저히 낮을 겁니다. 지금 뭐 130만, 뭐 150만 하는 집이 한 10년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 어쨌든 한 2배 가까이가 됐다고 하면 프로퍼티 텍스라고 하는 것은 집의 가치를 산정해서 거기에 뭐 1.25라든가 1.15%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하는 건데 70만 불일 때하고 150만 불일 때하고는 프로퍼티 텍스가 거의 2배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셀러가 샀던 금액은 70만 불. 이번에 바이어가 사는 프로퍼티 텍스, 바이어가 사는 금액은 150만 불을 한다고 하면
원래 바이어가 내는 프로퍼티 텍스는 자기가 산 가격의 퍼센테이지를 냅니다. 그런데 에스크로 상에서 계산하는 프로레이션은 셀러의 프로퍼티 텍스를 내는 그 프로퍼티 텍스 비용으로 냅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퍼티 텍스를 어세스하는 그 기간이 매월 1월 1일에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텍스국에서 그 집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을 파는 그 시점에는 텍스국에서는 이 집이 150만 불의 가치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재가치 산정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 집이 150만 불에 팔린지 알고 그때 가치를 150만 불로 인정을 해서 그때 이제 프로퍼티 텍스가 매겨지겠죠. 그때부터는. 그런데 처음에는 셀러의 베이스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뭐 70만 불에 샀다고 하면 한 10년 지나면 2%씩 20% 오르니까 뭐 2, 14, 한 80만 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80만 불에 대한 프로퍼티 텍스를 매긴 거에 대해서 프로레이션을 해서 바이어가 프로퍼티 텍스를 일단 싸게 냅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supplementary tax, 보충 텍스 빌이 날라옵니다. 돈을 더 내라는 거죠. 프로퍼티 텍스를 150만 불 주고 샀으니까 그 정도의 프로퍼티 텍스를 내야 되는데 당신은 처음에 에스크로상에서 80만 불에 상당하는 프로퍼티 텍스밖에 안 냈으니까 그 차액은 더 내라 하면서 서플리멘터리 텍스 빌을 받습니다. 자, 어쨌든 요 property tax proration을 설명하느라고 property tax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장황하게. 어쨌든 property tax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니면 집을 사시면서 supplementary tax bill을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쨌든 property tax, escrow에서 하는 property tax proration은 셀러가 내는 property tax를 베이스로 한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업데이트된 것이 아니라 old assessed valuation이다. 자, property tax의 fiscal year는 그러니까 회계연도입니다. fiscal year는 July 1st에 시작합니다. 매년 7월 1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에 7월 1일, 1년 동안 피스컬 이어가 됩니다. 보통 개인적인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해서 10월 31일 날 끝내죠, 보통. 근데 프로퍼티 텍스의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터마이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5번. Termite and other problems. 터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갉아먹는 그런 벌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터마이트라고 하면 뭐 바퀴벌레 뭐 이런 것을 연상합니다. 뭐 쥐 같은 거. 그런데 터마이트는 그것이 아니고요. 나무를 갉아먹으면 중간이 이제 속빈 강정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이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갉아먹는 일종의 벌레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터마이시라고 하고 그것의 리포트가 Structural Pest Control Certification Report
우리는 보통 터마이트 리포트라고 합니다. 자, 터마이트 인스펙션 리포트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렌더가 보통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자, 이 터마이트 리포트는 꼭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패스트 컨트롤 컴퍼니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가가지고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이 여기 터마잇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리포트가 전문적인 사람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시험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자, who pays for the pest control inspection report? 누가 터마이트 인스펙션 리포트를 돈을 내느냐? 그 다음에 그 필요하거나 또는 권장하는 그 수리 비용은 누가 내느냐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셀러가 보통은 이제 냈었는데 모든 비용은 사실 돈에 관한 것은 니고시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에 처음에 계약할 때 보시면 바이어 셀러 누가 낼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니고시어블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은 셀러가 섹션 1까지 꼭 필요한 수리에 대해서는 셀러가 내줬는데 요즘에는 셀러스 마켓이 강하다 보니까 안 내주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그 집을 사고 싶으면 내야 되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there is section 1 investigation damage required to work. 자, section 1은 요 위에서 required repair work 있죠? 이게 section 1입니다. 이거는 꼭 터마이트 리포트를 했는데 인스펙션을 했는데 꼭 수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이제 그런 터마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섹션 1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뭐 보통은 셀러가 뭐 페이한다 하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 않고요. 자, 섹션 2는 recommended work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펙션을 해서 터마이트가 있긴 있는데 하면 좋겠다라는 워크가 섹션 2가 되겠습니다. 요즘 recommended work 있죠. 그래서 섹션 1, 섹션 2는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오퍼에 이렇게 씁니다. 섹션 1 리포트 터마이트 리포트 해주고 섹션 1까지는 셀러가 내줘. 이렇게 오퍼를 씁니다. 일단은 그러면 셀러 쪽에서는 아니 네가 다 고쳐 만약에 나오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패스트 컨트롤 리포트가 2개라면 에스크로에서는 브로커와 바이어 셀러 그러니까 리포트가 보통은 에스크로 진행 중에는 하나 인스펙션하고 하나 받습니다. 그런데 셀러 입장에서는 저 터마이트 컴퍼니에서는 너무 차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터마이트 컴퍼니를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리포트 인스펙션을 2번 하게 되고 리포트가 또 2개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둘 다 에스크로로 가는데 에스크로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제공하면 안 되고요. 둘 다
다 셀러 바이어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터마이토 회사하고 짝짝꿍으로 뭐 이거는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건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건 빼주세요. 뭐 서로 아는 사람이거나 뭐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리포트가 두 개라면 무조건 다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중간에 아, 네, 중간에 그 위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Best time for seller have a termite report issue before the sale of property. 셀러에게 터마이트 리포트를 얻기에 가장 제일 좋은 시간은 집을 팔기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에스크로 오픈되고 대부분 리포트를 줍니다. 근데 책에서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시험 문제도 뭐 그렇게 실무하고는 좀 다르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buyer lenders requires termite report, clearance report. 융자를 얻을 때 바이어 측의 그 융자 은행에서는 터마이트를 다 클리어런스, 다 처리를 했다, 뭐 치료를 했다, 처방을 했다는 그 리포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터마이트 리포트,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융자를 빌려줄 때는 그 집에 이상이 없어야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그 집을 담보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터마잇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섹션 1 내지는 섹션 2까지 처방한 그런 터마이트 클리어런스 리포트가 필요하다. 렌더에선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11시 4분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해 못하신 부분이 있거나